예쁘장하지만 형편없이 가난한 25살의 젊은 여성이 자신의 거처를 정리하고 있었다. 물론 거처라 부르기엔 민망할 정도로 초라한 집이었다. 이 낡은 집은 오혜진이라는 여성이 무단으로 점거한 것이었고 거리에서 자는 것보다는 나았기에 그녀에게 유일한 대안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녀도 멀쩡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작고 소박한 집이었다. 오혜진은 아버지를 전혀 몰랐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한다. 구걸이나 감옥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혜진은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경험이 부족했던 그녀가 운 나쁘게도 악질 도둑놈을 남자친구로 만나게 되었다. 그가 바로 그녀의 인생을 뒤틀어버린 이유였다. 남자친구였던 민석은 이곳저곳에서 물건을 훔쳐오고 그 전리품을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어느 날 경찰에 잡힌 그는 혜진을 공범이라고 지목했다. 남의 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그녀를 말이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경찰은 믿지 않았다. 결국 둘 다 감옥에 갔다. 거기다 법원은 혜진에게 배상 판결까지 내리며 집을 압류했다. 교도소에 있던 여성 수감자들은 그런 상황이 과하다고 여겼다. 고아인데다 출소 후 갈 데도 없는 이에게 집까지 빼앗는 건 너무하다고. 갱생이라는 건 결국 이름뿐인가. 나와도 갈 곳이 없으면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그렇게 감옥과 세상을 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도 어디 머무를 데가 있긴 하네. 중얼이며 말한 이는 방에서 제일 연륜이 많던 고참 김순자였다. 금이 간 이빨에 금리가 빛나는 그녀는 모든 수감자의 언니 같은 존재였다. 아마 네 집 노린 사람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널 넣은 걸 수도 있지. 따질 돈도 없었을 테고. 맞아요. 말해봤자죠. 돈 없으면 내 말은 그냥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에요. 혜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게, 사람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덮어씌우기 쉬운 게 현실이지. 기댈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너라도 나가면 꼭 그 집 되찾아라. 억울함 풀어야지. 아니요, 나가면 완전히 새 출발할 거예요. 그 집은 이제 제 과거예요. 가끔 혜진은 생각했다. 김순자 아줌마가 그렇게 똑똑하면 왜 여기 있을까? 하지만 묻진 않았다. 감옥에선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예의였다. 솔직히 혜진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다. 사랑이라는 게 문제였다. 초반에야 몇몇 수감자들이 혜진을 깔봤지만 그녀는 어떤 질문에도 감을 잘 잡아 대답했고 덕분에 이내 그들의 세계에 받아들여졌다. 덕분에 괴롭힘 없이 지낼 수 있었고 막내로서 오히려 보호받기까지 했다. 혜진은 재봉 기술을 배워 생산 라인에서 성과를 냈고 그 성실함 덕분에 가석방 심사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 정식 복역 기간인 5년 대신 2년 만에 풀려났다. 가서 우리 목까지 실컷 마셔라. 친구처럼 지내던 말순 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기필코요. 씩씩하게 답한 혜진은 고개를 들고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다. 하지만 자유는 생각만큼 가볍지 않았다. 갈 데가 없었다. 3년 전 그녀가 살던 동네는 확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는 집을 확장했고 누군가는 고급 주택을 지었다. 그런 와중에 외곽에 쓸쓸히 남아있는 낡은 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집은 무너질 듯 했지만 일단 쓸 수는 있어 보였다. 무엇보다도 정원에는 반짝이는 빨간 열매가 열려 있었다. 그건 혜진이 어릴 적 어머니 집에서 먹던 반야생 사과였다. 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앞만 보고 가자.
그녀는 그렇게 새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정원에는 사과 외에도 블랙커런트, 산딸기, 오디, 그리고 피나무까지 자라고 있었다. 굶어 죽진 않겠네. 혜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주변 이웃에게 이 집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보세요, 사람 계세요? 그녀는 옆집 쪽으로 다가가 소리쳤다. 창문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다시 한번 그녀가 부르자 문이 열렸다. 문을 열고 나온 건 얼굴이 다소 거칠어 보이는 50대 여성 김난희였다. 그녀는 꽃문 위에 얇은 가운을 입고 있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저기요, 이 집 말인데요. 혜진이 손짓으로 낡은 집을 가리켰다. 뭐, 이 집? 여인은 한껏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살아보려고요. 임시로라도. 진심이야?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진심이에요. 갈 데가 없거든요. 너 설마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김난희는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혜진은 알 수 있었다. 그럼 뭐요? 제가 뭐 훔칠까 봐요. 혜진은 도전적인 눈빛으로 되물었다. 야야, 진정해. 나도 젊을 때는 그런 짓 해서 들어갔었어. 젊어서 철없었지. 이름이 뭐야? 오혜진이요. 나는 김난희. 그냥 난희 언니라 불러. 괜찮아. 오늘은 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가. 애들이 눈이 휘둥그레하게 쳐다보고 있어. 그래도 세상엔 좋은 사람도 있구나. 혜진은 생각했다. 따뜻한 국물과 푸짐한 저녁을 대접받으며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나는 대화를 나눴다. 이튿날 아침, 혜진은 난희 언니 집에서 물 2통을 얻어오고 낡은 체크문에 담요를 찢어 만든 걸레를 챙겨 다시 자신이 머물기로 한 집으로 향했다. 마음만큼은 가벼웠다. 어제 느꼈던 따뜻함이 여전히 그녀의 가슴에 남아있었고 새로 시작되는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그녀를 들뜨게 했다. 집에는 방이 2칸 있었고 혜진은 2번째 방을 치우던 중 낡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군번증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최근에 발급된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그 주인이 분명 이 문서를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신분을 증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서류였기에 혜진은 망설이지 않고 군청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다. 자신에겐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지만 주인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녀는 공무원 조직과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다. 감옥에서의 시간 동안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억울함을 되새긴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법을 지키며 살고 싶었고 손에 쥔 군번증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려고 마음먹었다. 군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무시당했다. 신분증 제시하세요 라는 냉소적인 목소리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직원들의 태도는 무례했고 혜진을 수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지시했다. 바로 그때 군청장이 등장했다. 이름은 김상준. 겉으로 보기엔 위엄있고 단정했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 누구보다도 부패하고 오만한 인물이었다. 그는 상황을 묻고 혜진에게 다가오더니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다. 아, 출소자 증명서 있으시겠네요. 도대체 여기 왜 오신 거죠? 혹시 남자라도 하나 찾아보려는 건가요? 당신 같은 여자, 그나마 교도소에 있는 남자들이나 어울리겠지. 여긴 그런 곳 아니거든요. 혜진은 입술을 꽉 물었다. 분명 자신이 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음에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분했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다. 전 단지 군번증을 주운 거고 가져다 드린 것뿐입니다. 제 몫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고 군번증을 김 군청장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정복을 입은 한 인물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바로 사단장 박기훈 장군이었다. 실세 중의 실세. 군 내부에서도 두려움과 존경이 교차하는 존재였다. 그의 등장에 김 군청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허둥지둥 변명했다. 그게 말입니다. 이분이 어떤 뭐랄까 군번증을. 그러나 박 장군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무슨 소리야? 손에 쥔 건 뭐야? 당장 내놔. 군청장은 군번증을 내밀었고 박 장군은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그대로 얼어붙었다. 괜찮으십니까, 장군님? 누군가가 물었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다. 그런데 이 군번증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폐가에서요.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박 장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곤 그녀를 조용히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고급 가죽 의자에 앉도록 권하며 그가 말했다. 사실 이 군번증은 내 친구의 아들 것이야. 그 친구는 내 전우였고 전장에서 서로의 목숨을 구한 사이지. 그런데 그 아들이 1년 전 실종됐어. 아무리 수색을 해도 단서 하나 찾지 못했지. 그런데 네가 가져온 이 군번증이 단서가 될 수 있어. 혜진은 놀랐지만 동시에 박 장군의 말에 담긴 진심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친구의 아들을 찾지 못한 자책과 상실감이 그의 눈동자 속에 스며 있었다. 차 한 잔 어때요? 장군이 물었다. 직접 산 과자도 있어요. 아주머니가 신선하다고 했거든요. 혜진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박 장군은 능숙하게 찻잔을 꺼내고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친구 민재라고 했지. 사업가로 성공했어. 난 계속 군에 남았고 아들 성우는 참 똑똑한 아이였어. 그런데 그렇게 사라져버렸지. 이젠 네가 가져온 군번증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겠어. 혜진은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집도 잃고 과거를 전부 버리게 되었는지를. 박 장군은 잠시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은 후 이렇게 말했다. 그 집 다시 찾고 싶진 않나?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감옥에 있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 다 정리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집은 제 과거일 뿐이에요. 그래도 네가 억울했다는 건 확실해 보여. 내가 조용히 알아봐 줄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억울함도 언젠가는 바람처럼 흩어지겠죠. 장군은 그녀의 강단 있는 태도에 감탄했고 그렇게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이 위험 있는 노신사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따뜻하고 단단한 아버지 같기도 한 그의 존재가 낯설지 않았다. 그날 오후 박 장군은 몇 명의 부하를 이끌고 혜진이 머물고 있던 낡은 집으로 향했다. 집을 둘러본 그는 곧장 주변 이웃들을 불러 모아 물었다. 여기서 누군가 젊은 남자를 본 적 있습니까? 그러자 김난희가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작년에 그 집에 누가 살긴 했어요. 좀 창백하고 말라 보였지. 그런데 혼자 다닌 게 아니라 항상 낯선 남자 둘이랑 같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형제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이웃, 갈란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그 애들 뭔가 수상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한참을 못 봤죠. 박 장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렇다면 틀림없군. 이 집에서
그 아이를 가둬두었나 보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돈? 협박? 곁에 있던 건장한 체격의 장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살아는 있는 건지? 장군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그건 우리가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다. 그는 즉시 친구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통화를 마치자마자 혜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실마리를 잡았소. 혹시 말인데 집 청소 좀 도와줄 군인들 필요하진 않소. 혜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장군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풀렸다.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하는 게 더 좋아요. 제 공간이니까요. 장군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시오. 그러나 그날 밤 혜진의 마음은 쓸쓸했다. 갑자기 생겨난 이 모든 일들, 군인들의 방문, 장군과의 대화, 모두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고 이제 다시 고요한 현실로 돌아온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왔다. 모처럼 삶의 스릴과 목적이 생겼는데 그게 갑자기 끝나버린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었다. 정확히 일주일 후 낡은 집 앞에 값비싼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고 그 차에서 한 젊은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내렸다. 그는 말끔한 차림새에 세련된 외모를 갖춘 사람이었고 손에 든 장미꽃은 부드러운 연분 홍빛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는 혜진에게 다정하게 인사했다. 혹시 오혜진 씨 맞으시죠? 저 그 군번증 그거 제 거였어요. 혜진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 남자와 비교하자니 자신은 남루한 옷차림에 얼굴도 해쓱하고 뭔가 한참 모자라 보였다. 자신이 좋아했던 남자는 교도소에서 만난 도둑뿐이었다. 반면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인물처럼 보였다. 그는 장미꽃을 건네며 말했다. 당신 같은 훌륭한 분을 직접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혜진은 그 말에 더욱 얼굴이 붉어졌고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도 될까요? 실은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성우라고 합니다. 혜진은 문을 열었지만 곧 불안한 마음에 덧붙였다. 근데 제가 뭔가 대접할 게 없어서. 그녀는 집이 너무 허름해 그가 실망할까 걱정됐다. 하지만 성우는 그런 것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준비해왔어요. 와인도 있고 케이크도 있어요. 그는 잽싸게 음식을 꺼냈고 혜진은 냄비에 물을 올렸다. 전기포트도 없기에 난희 언니가 빌려준 끓임기를 사용했다. 성우는 허름한 부엌, 거친 벽지, 고장난 가구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그리고 식사 후 그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 저는 1년 전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이 집에 감금돼 있었어요. 아버지를 노린 원한에서 비롯된 일이었죠. 그때 이 군번증이 바지 주머니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못 본 게 기적이었어요. 혜진은 숨을 삼키며 말했다. 정말 그걸 제가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다행히 당신이 그것을 발견했고 군번호를 통해 그 차량도 추적됐어요. 어떤 이웃이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죠. 혜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걸 진작 기록했으면 더 빨리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성우는 여러 번 혜진을 찾아왔다. 음식을 들고 생활용품을 챙겨오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그의 손끝이 혜진의 손에 스쳤고 그 순간 그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당황한 그녀가 피하려 하자 성우는 그녀를 살포시 안고 입맞춤을 했다. 혜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3년간 갇혀 살다 보면 이런 감정이 낯설 수밖에. 그러나 그녀는 입을 떼어 조용히 말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빨라요. 하지만 성우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왜요? 전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좋아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저항은 그리 강하지 않았다. 그날 집안 정리는 뒤로 미뤄졌고 그들의 감정은 예상치 못한 속도로 깊어졌다. 며칠 동안 성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혜진은 조바심이 났고 그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이유를 온갖 상상으로 채워가며 밤을 지새웠다. 아무래도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보여버렸나. 날 가볍게 본 걸까.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했고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 결국 어느 날 혜진은 나니 언니 집에서 그녀가 직접 담근 독한 약수를 마시기 시작했다. 평소 술을 멀리하던 그녀였지만 이날만큼은 뭔가에 기대어 쓰러지고 싶었다. 언니, 더 따라줘요. 술기운의 목소리는 흐려졌고 나니는 그녀를 말리려다 결국 조용히 술잔을 채워주었다. 에휴, 불쌍한 것. 그래도 너 새삼 시작했잖아. 그거면 됐지. 그러나 혜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무슨 새 삶이에요. 다 똑같아. 남자란 놈들은 결국 다 똑같고 나 같은 사람은 믿지도 않아. 술기운이 머리에 오른 혜진은 결국 그날 밤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고 나니는 담요를 덮어주며 안타깝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참 착한 아이인데 너무 많이 아팠구나. 점디 젊은 인생에 상처만 남았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지독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입안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나니가 끓여준 진한 국물과 죽을 먹고 나서야 조금씩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혜진은 어색한 미소로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다시는 이렇게 망가지지 말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다음 며칠은 조용히 흘러갔다. 성우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는 마음을 다잡아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정원에서 라넥트를 따고 있을 때 낯익은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아니었다. 혜진 씨,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성우였다. 밝은 하늘색 폴로 셔츠와 진청색 청바지를 입은 그는 여전히 세련되고 멋있어 보였고 손에는 다시 한 다발의 꽃이 들려 있었다. 미안해요. 갑자기 출장 가게 돼서 휴대폰도 없어서 연락도 못했어요. 그게 생각해보니 당신께 핸드폰 하나 마련해드리는 게 먼저였는데 말이에요. 혜진은 한순간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를 가볍게 안으며 말했다. 오늘 저랑 산책 어떠세요? 당황한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지금은 좀...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조용히 말했다. 제가 너무 초라해서요. 지금 입은 것도 남의 거고 신발도 낡았고. 그 순간 성우는 모든 걸 이해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움츠러들었는지. 그래서 그는 말했다. 그럼 오늘 우리 같이 쇼핑하러 가요. 내가 선물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혜진은 손사래를 쳤다. 그건 안 돼요.
너무 비싸고 민망하잖아요. 그는 장난스런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럼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요. 괜찮죠? 결국 혜진은 성우와 함께 마트에 들러 새 옷을 사고 운동화를 고르고 마지막엔 휴대폰까지 구입하게 됐다. 물론 처음엔 쭈뼛쭈뼛 망설였지만 성우의 따뜻한 배려에 점점 마음이 열렸다. 그리고 그날 혜진은 자신이 이토록 웃을 수 있다는 걸 오랜만에 깨달았다. 너무 오랜 세월을 울며 살아와서 웃음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은 누군가에겐 눈엣 가시였다. 성우의 옛 약혼녀 강아린. 그녀는 성우가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곧 그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감정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특히 성구가 혜진과 가까이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저런 여자 따위가 어디 감히 내 남자를 뺏어. 아리는 곧바로 성우의 여동생 성희에게 연락을 취했고 혜진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성희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조심스레 말했다. 그분이 감옥에 있었던 분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요. 그 말 한마디에 아린의 눈은 매서워졌다. 교도소. 그럼 끝났어. 네가 누구랑 상대하는지 보여줄게. 아린은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혜진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곧 그녀는 성우와 혜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을 확보했고 그들이 한밤중에 나눈 입맞춤 그리고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는 장면까지 모두 수집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성우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혜진을 없애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물리적인 위협은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 그녀의 첫 번째 작전은 교묘한 접근이었다. 여성복지회라는 이름을 내세워 혜진을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여기 누구 없어요? 아리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며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허름하고도 조용한 집 앞마당, 잡초가 무성한 가운데 탐스러운 라넥트 열매들이 붉게 익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풍경이 그녀에겐 불쾌하기 그지없었다. 이런 폐가 같은 데서 성우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한 번 더 소리쳤다. 여기요, 집에 누구 없어요. 그때 울타리 건너편에서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뭘 그리 시끄럽게 떠들어요. 얼굴이 다소 거칠고 눈빛이 날카로운 중년 여인이었다. 바로 난이었다. 아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섰다. 저 혹시 이 집에 사는 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난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용건이 뭔데요? 제가 여성복지회 소속인데요. 출소하신 여성분들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그녀는 준비해온 노트를 펼쳐 보이며 능청스럽게 설명했다. 오혜진 씨가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으시죠? 마침 그때 혜진이 난이 집에서 물을 길러 나오고 있었다. 아리는 그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다정한 척 인사를 건넸다. 오혜진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혜진은 그녀를 한눈에 알아봤다. 느낌이 왔다. 이 여자 성우 씨랑 관련 있는 사람이다.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랑 하실 얘기면 여기서 하세요. 제 친구 앞에서 비밀로 할 건 없으니까요. 아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계속 미소를 유지했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여성복지회 차원에서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뭐든 필요한 게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난희가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다. 오,
그럼 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나도 감옥 살았거든요. 아린의 미소가 굳어졌다. 정말 지독한 동네네. 속으로는 이를 갈았지만 겉으론 최대한 상냥하게 대답했다. 아쉽게도 현재는 혜진 씨 같은 분만 대상이에요. 혜진은 픽 웃으며 말했다. 도움이요? 글쎄요, 전 일자리가 더 필요한데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은 남잖아요. 그녀는 아린의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근데 참 인상 깊네요. 여성복지회라, 차는 고급 세단에 명품 가방까지. 대표 이미지가 좀 상이하네요. 그 말에 아린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결국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맞아. 나 아린이야. 성우의 약혼녀였던 여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우는 내 사람이야. 네가 뭘 가졌니? 집이 있니? 돈이 있니? 학벌이 있니? 교도소 출신 주제에. 혜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럼 왜 여기까지 왔어요? 자신 있으면 그냥 지켜보면 되잖아요. 아린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이건 경고야. 그녀는 말을 마치고 차를 향해 돌아섰다. 그 순간까지도 혜진은 흔들림 없는 표정이었다. 아린이 떠난 뒤 난이는 한참을 웃었다. 봐라, 진짜 너를 경쟁 상대로 본 거네. 교도소 출신이라고 무시하면서도 여긴 왜 오겠냐. 혜진은 무심히 대꾸했다. 감이 왔죠. 진심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도 더는 숨지 않을래요. 그녀의 눈엔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일을 성우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괜히 감정만 자극할 테고 무엇보다 그와의 시간은 온전히 소중했기에 그저 둘만의 평온한 시간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싸움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성우는 어느 날 혜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나도 지겹다. 난 너랑 함께하고 싶어. 늘. 혜진의 가슴은 찌르듯 떨렸고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근데 내 부모님은. 말을 잇지 못한 그녀에게 성우는 확고하게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설득할게. 난 이미 마음 정했어.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불안했다. 성우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지 상상이 가고 과연 그런 환경에서 자신을 받아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난이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 그 집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전과 있는 여자, 가진 것도 없는 내가. 너무 무서워. 난이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혜진아, 네가 겪은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그리고 네가 뭘 겪었든 간에 지금의 널 보고 선택한 사람이 성우야. 그 사람이 널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혜진은 우연히 광고 대행사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전단을 보고 주저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다. 조건은 까다롭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하루 일당을 바로 지급해준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첫날부터 성실하게 일했고 구역을 빠짐없이 돌며 전단을 배포했다. 비록 작은 수입이었지만 혜진에게는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는 값진 일이었다. 일을 마치고 받은 급여를 손에 쥐었을 때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이 어딘가에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혜진은 기분 좋게 장을 봐서 성우를 위한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다. 따뜻한 국과 직접 고른 고기, 싱싱한 야채까지 그녀는 성우와 함께하는 첫 진짜 집밥을 준비할 생각에 설레었다.
하지만 슈퍼마켓을 나서던 찰나 그녀 앞을 가로막은 그림자 셋이 있었다. 누가 봐도 불량배처럼 생긴 남자들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아가씨, 담배 좀 있나? 한 명이 비죽웃으며 말을 걸었다. 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담배 안 피워요. 그리고 권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녀는 몸을 비켜가려 했지만 남자 하나가 거칠게 어깨를 밀쳤다. 혜진은 바닥에 넘어졌고 장바구니가 엎어지며 내용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남자 셋은 아무 이유 없이 그녀를 발로 차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리를 가격한 순간 모든 의식이 희미해졌고 누군가의 외침이 멀리서 들려왔다.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줘요. 구급차 불러요. 눈을 뜨자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병실이었다. 혜진은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무거웠다. 그때 한 의사가 다가와 상태를 확인하며 말을 걸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머리가 많이 아프죠? 혜진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속도 메스껍고요. 의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뇌진탕 증상입니다. 하지만 큰 위기는 넘겼어요.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임신 중인 거 알고 계셨어요? 혜진은 눈이 휘둥그레져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의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임신 초기입니다. 아직은 아주 미미한 단계라 자각하기 힘들죠.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심하게 맞았는데도 아이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 아이 뭔가 운명이 강한 것 같아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놀람, 두려움, 기쁨, 혼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기라니, 설마 성우 씨 아이? 그녀는 머릿속이 어지러워 병실의 구석을 응시한 채 깊은 숨을 쉬었다. 전화기, 제 핸드폰 혹시 있었나요? 그녀는 숨을 돌리며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지품에 있었어요. 잠시만요. 얼마 후 간호사가 그녀의 가방을 가져왔고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은 당연히 나니 언니였다. 전화는 곧장 연결되었다. 혜진이니? 어디 있었던 거야? 너 때문에 성우 씨랑 난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찾고 있었어. 나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다. 혜진은 눈물이 핑 돌며 대답했다. 나니 언니, 성우 씨 좀 바꿔줘요. 제발. 전화기 너머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진 어디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혜진은 목이 메어 대답했다. 나 병원이야. 괜찮아. 뇌진탕 조금. 근데 성우씨, 나 할 얘기 있어. 직접 만나서 해야 할 얘기야. 성우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말했다. 어디야? 지금 갈게. 당장 갈게. 혜진은 간신히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전화를 끊은 뒤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성우는 혜진의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리고 혜진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성우는 멍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활짝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정말? 진짜로? 와, 나 아빠 되는 거야?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그녀를 꼭 안았다. 혜진은 조용히 물었다. 근데 당신 부모님은 뭐라고 할까요? 성우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우리 부모님? 말은 해봐야 알겠지만 괜찮을 거야. 일단 오늘 가서 말할 거야. 그날 저녁 성우는 평소보다도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부모님이 거실에 모여있는 자리로 향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어머니는 가볍게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성우야, 오늘도 늦었네. 저녁 먹었니? 어머니, 지영숙 여사는 아들의 기분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눈치챘지만 그저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물었다. 응, 근데 엄마 아빠,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아버지 성민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냐? 성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문을 열었다. 저 아버지가 되어 아기가 생겼어요.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뭐라고? 아버지가 된다고? 응, 아이가 생겼고 당연히 책임져야죠. 결혼할 생각이에요.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물었다. 아린이랑?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혜진이요. 예전에 내가 군번증 잃어버렸을 때 찾아준 그 여자. 기억나세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졌고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 여자? 그 교도소 출신이라는 그 아이? 성우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사람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기의 엄마예요.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성우야, 네가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줄은 알지. 네가 장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성우는 가만히 부모님을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혜진이는 그런 과거를 가졌어도 지금 누구보다도 강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린보다도 훨씬. 그 순간 성우의 여동생 성희가 거실로 들어왔다. 무슨 얘기해요? 분위기가 왜 이래?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 오빠가 결혼하겠대. 애도 생겼고. 성희는 놀라면서도 어딘가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다. 진짜? 그 혜진 언니랑? 와, 드디어 말했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자 성희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 사실 알고 있었어요. 오빠랑 언니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요. 오히려 지금 말한 게 늦었지.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표정을 굳혔지만 아버지는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다.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책임도 제대로 져야 한다. 우리가 보기엔 아직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너도 이제 어린애는 아니니까. 성우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날 밤 성희는 오빠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성우는 아직도 어딘가 긴장이 풀리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혜진 언니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아린이보다 훨씬 진심이고 뭐랄까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더라. 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네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근데 혹시 너 아린이랑 연락하고 있니? 성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응, 며칠 전까지는. 근데 이제 안 할 거야. 사실은 내가 실수했어. 아린이한테 혜진 언니 얘기를 흘렸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애가 언니를 해쳤다면 그건 내 책임일지도 몰라. 성우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아린이 그런 짓을 했다고? 직접 증거는 없어. 하지만 느낌이 그래. 너무 이상했어. 언니가 습격당한 그날 아린이가 이상하게 조용했거든. 그동안 몇 번씩이나 문자도 보냈는데 갑자기 딱 끊겼어. 그 이야기를 들은 성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선 혜진과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부모님과의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혜진과 그리고 자신들의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향해. 다음 날 박 장군은 출장에서 복귀하자마자 친구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우 이야기는 들었다.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다니 말로 다 못하겠구나. 박 장군은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혜진이라는 아이 말인데 나 그 아이랑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 민호가 의아한 듯 물었다. 인연이라니? 장군은 낮게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아이가 내 딸일지도 모르겠어. 민호는 침묵했고 장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혈액형이 특이하더군. 나랑 일치하는 희귀형이야. 수술 중 긴급 수혈이 필요했는데 내가 도와줬지. 그리고 병원에서 그러더군. 유전자 구조상 아주 가까운 혈연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박 장군은 그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했다. 군 생활에 매달려 인연을 미룬 대가가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그는 자신이 청년 시절 사랑했던 그녀 민경과의 마지막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내가 참 어리석었지. 나라 지키겠다고 나서며 그녀를 울리고 떠났었어. 전방으로 배치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렀던 그 역에서 민경이 울먹이며 날 붙잡고 말했었지. 당신 가면 나 혼자야. 우리 아이도. 그런데 난 그 말조차 못 듣고 등 돌리고 떠났어. 후회했지만 돌아왔을 땐 그녀는 이미 사라졌고. 그렇게 가슴에 묻었던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 되살아났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앞에 혜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 민경아, 네가 남기고 간 아이, 내가 이제야 찾았다.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는 직접 병원을 찾아 혜진의 손을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딸아, 앞으로는 내가 곁에 있을게. 혜진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장군이 말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듣고 그의 눈빛을 보고 그의 손의 온기를 느끼며 모든 것이 진실임을 알 수 있었다. 감정이 북받친 그녀는 말없이 장군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도 따뜻한 포옹이었다. 며칠 후 혜진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성우는 그녀를 데리러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와 함께 온이는 밝고 세련된 분위기의 젊은 여성으로 커다란 눈망울과 반짝이는 초록빛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혜진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오빠의 여동생 성희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미래 시누이죠. 그녀는 싱그럽게 웃으며 작은 꽃다발을 건넸고 혜진은 당황한 얼굴로 겨우 인사를 건넸다. 아, 네. 저는 혜진이에요. 성희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요. 편하게 대해요. 혜진은 성우와 함께 병원을 나서며 그날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병원 앞에는 붉은빛이 감도는 고급 승용차가 대기 중이었고 차 안에는 성우의 부모가 타고 있었다. 혜진은 놀라 멈칫했지만 성우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걱정 마. 다 괜찮을 거야. 그리고 차 안에서 혜진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침묵이 아닌 다소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어머니는 짧게 한숨을 내쉰 후 조용히 말했다. 들어가자.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그 말은 비록 완벽한 환영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심 어린 첫걸음이었다. 혜진은 그렇게 성우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번듯한 식탁, 조용한 대화. 그녀는 마치 딴 세상에 떨어진 사람 같았다. 한 끼 식사에도 예절이 있었고 사용하는 말투도 다르고 어머니의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쫄려왔다. 그러나 그런 그녀를 가장 따뜻하게 감싸준 이는 다름 아닌 성희였다. 성희는 혜진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신발을 고르며 신부용 부케를 직접 골랐다. 두 사람은 점점 자매처럼 가까워졌고 함께 웃고 수다 떨며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언니 같은 사람, 진짜 한 번쯤은 친구로 갖고 싶었어요. 성희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스크림 하나를 혜진의 입에 떠넣어 주었고 혜진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난 네가 부럽기만 한데. 결혼식 날 혜진은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은 자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예식장에 들어설 때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다. 성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고 그 미소는 그녀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이 순간 영원히 기억할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했고 무엇보다도 진심이 담긴 결혼이었다. 성우의 부모도 결국 두 사람의 결합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혼식 후 성우 부모가 선물한 넓은 사룸 아파트로 신혼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혜진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검진 결과 쌍둥이라는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동시에 기쁘게 만들었다. 성우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2명이라니 어쩐지 더 예뻐 보이더라니. 그러나 의사는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쌍둥이 출산은 항상 고위험입니다. 특히 산모가 과거 외상을 입은 경우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성우 부모는 깊은 고민 끝에 제안했다. 혜진이를 해외로 보내는 건 어때? 더 안전하게, 더 편하게 출산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하지만 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전 괜찮아요. 왠지 여기가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곳에서 태어나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출산일이 다가왔고 예상대로 혜진은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두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한 명은 씩씩한 남자아이, 다른 하나는 천사처럼 웃는 여자아이였다. 모두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지만 문제는 혜진에게 있었다. 그녀는 수술 중 과도한 출혈로 위기에 처했고 급히 혈액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산모의 혈액형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같은 혈액형을 가진 가족이 필요해요. 누구라도. 그 순간 박 장군이 등장했다. 제가 있어. 그는 담담하게 말하며 수술실로 향했고 자신의 혈액을 기증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두 분은 거의 확실하게 부녀 관계입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예요. 장군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혜진이 처음부터 왜 그렇게 끌렸는지, 왜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낯설지 않았는지. 그는 조용히 그녀의 병실로 향했고 여전히 회복 중인 혜진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딸아, 내가 이제 곁에 있을게. 이제 어디 가지 말고 아버지 품에서 쉬어도 돼. 혜진이 회복한 후 박 장군과 그녀는 함께 조용히 한 곳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혜진의 어머니, 민경이 잠들어 있는 작은 공동묘지였다. 비석은 오래된 듯했지만 정갈했고 주위에는 봄꽃이 수줍게 피어나고 있었다. 박 장군은 묵묵히 꽃을 놓고 무릎을 꿇은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민경아, 이렇게 오래 걸려서야 왔구나. 그땐 내가 너무 미안했어. 널 사랑했지만 나라 앞에서는 그 사랑도 미뤄야만 한다고 믿었지. 그리고 널 찾아보지도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혜진은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네가 남긴 딸을 내가 만났고 이제는 지켜주고 싶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까지 아이들을 품고 살아갈 거야. 장군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마치 허공에 대고 속삭이는 듯 말했다. 보고 있지? 우리 아이 정말 잘 자랐어.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과 가정을 이뤘어. 그날 이후 박 장군은 전역을 결심했다. 평생을 군복에 몸을 묻고 살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가족 곁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었다. 혜진과 성우의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단독주택을 마련했고 쌍둥이 손주들을 품에 안는 날이면 세상이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쌍둥이의 이름은 미나와 성찬이었다. 아기의 이름을 짓는 데에 있어서 혜진과 성우는 민경의 이름을 따 미나라 지었고 성우는 장남답게 성싱을 따와 성찬이라 명명했다. 박 장군은 그 이름들을 들으며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잘했구나. 참 잘했다. 미나와 성찬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다. 혜진은 어머니로서 처음엔 어색하고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자신도 함께 성장해갔다. 아이들이 자는 밤이면 그녀는 가끔 침대 옆에 앉아 속삭이곤 했다. 엄마는 있잖아. 너희들 덕분에 살아있는 것 같아. 네 아빠도 할아버지도 고모도 우린 모두 너희를 위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런 말을 하며 민경의 사진을 바라보면 어김없이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3년 후 박 장군의 환갑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가족, 군 동료, 오랜 친구들까지 모두가 모였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박 장군에게 존경과 사랑을 전했다. 마이크를 잡은 성우의 아버지 성민호는 잔잔하게 말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다시는 웃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장군님, 아니, 이젠 우리 모두의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박 장군은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두 손을 들어 아이들을 불렀다. 무릎 위에 앉은 미나와 성찬이 장군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장난을 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야야, 내 머리 다 빠지겠다. 이 녀석들아. 잔치가 끝날 무렵 혜진은 조용히 박 장군 곁에 다가와 속삭였다. 아버지,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잘 자라난 건 모두 아버지 덕이에요.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넌 누구보다 강한 아이였어. 처음부터 그랬지. 난 단지 늦게 나타났을 뿐이야. 혜진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장군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넌 내 딸이다. 언제나 끝까지. 그날 밤 혜진은 가족들 틈에 둘러싸인 박 장군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엄마, 보고 있죠?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나 이젠 외롭지 않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흘러갔다. 쌍둥이는 어느새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혜진은 매일 아침 작은 손을 꼭 잡고 등하원을 함께했다.
미나와 성찬은 활발하고 똘똘한 아이로 자랐으며 혜진과 성우는 그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과거의 그림자는 점차 희미해졌고 혜진에게 감옥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자국으로 남았다.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됐구나. 그렇게 다시 시작된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혜진은 더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삶의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는 결국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독서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차를 나누는 일상이 그녀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도서관에는 종종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혜진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자신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고통을 남의 일로 넘기지 않았다. 한 번은 한 여학생이 울먹이며 책장 사이에서 주저앉은 적이 있었다. 혜진은 조용히 다가가 그 아이 옆에 앉았다. 괜찮아.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나도 그랬어. 아주 많이. 그리고 아이는 처음 보는 어른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렇게 혜진은 누군가의 밤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성우는 본격적으로 아동 권익 관련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납치와 감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법률 지원과 심리치료를 결합한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다. 혜진은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였고 그들은 함께 강연을 다니며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점점 입소문을 탔고 언론에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 방송국에서는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다큐멘터리를 기획했고 이 부분은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었다. 카메라 앞에서도 혜진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 그걸 배웠고 지금도 배우는 중이에요. 촬영이 끝난 뒤 성우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함께해질 무렵 마당에 앉아 쌍둥이가 그려온 그림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큰 나무 아래에 있는 5명의 가족이 해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성우가 말했다. 이 그림, 우리네 인생 같지 않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응, 예전엔 늘 혼자였는데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선물이야.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했다. 엄마,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날 낳아줘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또 지나가겠지만 혜진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는 뿌리를 가졌고 그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시간들로 만들어진 단단한 나무였다.